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오늘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 남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네덜란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튤립 버블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후반에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이 네덜란드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 네덜란드 남자들은 어떠냐? 키가 엄청나게 커요. 핀란드, 막 북유럽 사람들 알죠? 스웨덴, 덴마크 요쪽 사람들처럼 키가 엄청 커요. 평균 신장이 189? 188? 막 요 정도예요. 엄청 커. 그리고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이 네덜란드에는 주변 국가 있잖아요. 덴마크, 벨기에, 막 요런 나라들, 프랑스 요런 나라들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굉장히 적었어요.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심하진 않다. 그것보단 좀 덜하다. 이런 소리죠. 이게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 또라이는 있어요. 알잖아. 직장에 다녀도 또라이는 어딜 옮겨도 계속 또라이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인종차별주의자도 어딜 가든 있긴 마련이에요.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비교적 좀 적더라. 이게 제가 체감을 해보기로는. 그게 왜냐하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계 사람들, 혼혈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냐면 옛날에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덜란드에 인도네시아 음식점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말레이어가 아랍어로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배우기 힘들었었는데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이게 로마자로 표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배우기가 굉장히 수월해졌다. 그리고 네덜란드 남자들은 막 로맨틱하고 낭만주의 막 이런 이탈리아, 프랑스 남자들이랑 정말 달라요. 같은 유럽인데 달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독일 남자스럽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저는 이게 언어적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덜란드어랑 독일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네덜란드어는 미국 영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독일어를 미국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막 풀어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독일어는 진짜 영국 영어, 정석 영국 영어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랍어로 치면은 레바논 사람들이 하는 아랍어는 굉장히 여성스럽게 부드럽게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네덜란드어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아랍어는 굉장히 딱딱하고 좀 남성스럽잖아요. 그런 느낌이 독일식.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이 두 나라 언어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의사소통은 이 독일어, 한쪽은 독일어로 막 말을 하고 한쪽은 네덜란드어로 막 말을 하는데 알아들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여행하려면 그러면 독일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영어를 겁나 잘해요. 원어민만큼 잘해요. 그래서 안 배워도 이 네덜란드어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를 딱히 배우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영어로 다 통한다. 그래서 사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가 주로 서유럽, 북유럽 쪽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느낀 점이 뭐냐면 너무 부럽다. 언어가 비슷비슷한 언어가 많으니까 그냥 어느 나라에 던져놔도 막 친구를 사귀기가 너무 쉽고 의사소통이 편한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는. 마치 북한이랑 남한이랑 다른데 의사소통이 통하듯이. 독일어를 하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막 이런 나라들 있잖아. 이런 나라들이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언어가 대충 때를 맞춰서 알아들어요. 그리고 프랑스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어를 그냥 느낌으로 때려 맞춰가지고 거의 알아들어. 그리고 문법도 비슷해가지고 쉽게 배운단 말이에요. 단어도 비슷한 게 많아. 라틴어를 이렇게 베이직으로 했으니까 말로 하는 걸 못 알아듣더라도 글로 써 있잖아요. 다 때려 맞춰. 비슷하거든.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하면 스페인어가 쉬워요. 비슷비슷해. 또 스페인어를 하면은 포르투갈어가 쉬워.
다 알아들어.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공용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 만약에 프랑스 사람이야. 모국어가 프랑스어야. 그러면 일단 이탈리아, 스페인어는 약간 이게 쉽게 가는 그 친척 언어로 두고 있겠죠? 거기다가 영어까지 해. 근데 중학교 때 뭘 배우냐? 독일어를 배워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독일어를 배워.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 가잖아. 스웨덴, 막 네덜란드 이런 데 가잖아. 덴마크 이런 데 가서 의사소통이 너무 잘 통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나라처럼 되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다 보니까 유러피안 유니언, 말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 떨어뜨려 놔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네덜란드 남자들은 북유럽, 서유럽 남자들처럼 이게 맞벌이 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1인분 값을 해야 되는 거지, 여자가. 너도 1인분, 나도 1인분. 너도 성인, 나도 성인. 성인이 되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이게 기본 마인드, 스탠스로 깔려 있는 거고, 대신에 뭐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육아, 가정 살림, 이거를 정말 다 반반을 해요. 정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합니다. 육아휴직도 잘 쓰고.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육아휴직을 써? 이러면서 웬만한 기업에서 막 그래버리면은 책상 빼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이게 잘 안 돼 있어.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도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러면은 퇴사를 하게 막 유도를 하잖아요. 안 그런 회사가 많다 그러는데 어디? 대기업 말고 어디? 난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책상을 빼버리거나, 희망퇴직하게 막 계속 이렇게 만들잖아. 쪼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상 맞벌이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출산율만 낮다고 탓할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냥 이런 제도를 만들어요. 애를 낳고 나서도 막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게 장려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자들도 맞벌이를 하겠지. 물론 가정주부, 전업주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좀 크죠. 아무튼 이 네덜란드에는,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서유럽, 북유럽 쪽에는 생활비를 반반 부담을 해야 돼요. 월세도 반반 해서 내야 되고, 안 그러면 결혼이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생활 물가가 되게 비싸요. 월세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거를 해댈까? 유럽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동거를 할까? 월세가 비싸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그냥 둘이 사는 게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동거를 하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거를. 생활비를 줄이려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막 이러면은 뭐 과거에 동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그냥 보편적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냥 연애를 하면은 이게 진지한 관계가 들어가면은 거의 대부분 동거를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남자들이랑 살려면. 그리고 네덜란드 남자들은 뭔가 성격이 미국 남자나 이게 라틴계 남자들처럼 막 활발한 게 아니야. 그리고 막 이탈리아 남자들처럼 막 이게 막 플러팅을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소심해. 무슨 느낌이 나냐면 영국 남자. 영국 남자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창 시절 때부터 만남을 쭉 이어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 성인이 돼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틴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애용을 하더라고요. 소개팅 어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잠자리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다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박힌 선입견인데 해외에서도 좀 약간 그렇게 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걸 가려내는 것도 자기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유럽 사람들은 이성을 만날 때, 이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성을 만날 때 뭐 클럽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사교적인 경우에 INTP가 좀 E인 경우에는 클럽에서도 만나고 친구 모임에서도 만나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소심한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플을 자주 애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같이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치페이 하잖아요. 이 반반 내는 거 데이트할 때 제 생각에 이게 이 네덜란드에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네덜란드에는 남자들이 이게 첫 데이트에는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내는 편이에요. 근데도 그거를 거부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나는 주체적이다, 독립적이다 하면서 야 네가 내 밥값을 왜 내? 하면서 여자들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반 데이트비를 여자가 원해서 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더치페이가 이 네덜란드에서 기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연장선. 이 서유럽이나 북유럽 여자들 보면 담배 피는 여자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서유럽 보면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흡연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이게 유럽에는 담배값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담배는 기호식품을 넘어서서 나도 이만큼 번다. 과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남자만큼 돈을 번다. 나도 이 담배값을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된다.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마인드에서 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흡연을 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디어에서, 영화에서 그 기억나세요? 에밀리 인 페리스 본 적 있으세요? 거기서 어떤 프랑스 여자가 하루 종일 담배 펴재 끼고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 패셔너블하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흡연하는 여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당당한 커리우먼 아니면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 막 히피족 요런 이미지로 이렇게 치장을 해놨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떠냐면 자기가 별로 흡연에 관심이 없어 하는데도 담배에 막 애정이 없고 담배를 별로 피고 싶지 않는 여자임에 불구하고 담배를 소품의 일종으로 패션의 일환으로 그냥 소비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 딱 나서잖아요. 그러면 손에 담배 한 개피를 딱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뿜으면서 돌아다녀요. 자기는 피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왜? 시크해 보이니까. 패셔너블하니까. 그러니까 간접 흡연, 다른 사람들한테 간접 흡연을 엄청나게 막 피해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패션이에요. 제가 제일 극혐하는 스타일이 길빵이거든요. 얘는 자기 폐에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 근데 남의 다른 사람들한테 길빵을 막 시전을 하는 거잖아요. 야, 간접 흡연해서 다 죽어버려라. 이런 거잖아요, 양마들. 이런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한 평짜리 방에 창문도 없는 방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서 계속 막 담배 간접 흡연을 막 할 수 있도록 내가 연기를 계속 24시간 주입을 해주고 싶어. 그 정도로 너무 싫은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접 흡연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서 계속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 가도 테라스에 앉잖아요. 그 흡연이 가능해. 그래가지고 계속 담배 연기를 맡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여러분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유럽 여행을 할 때 담배 냄새 각오하셔야 됩니다.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도 흡연하는데 뭐 말 다 했죠. 아무튼 네덜란드 남자들은 굉장히 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집착을 하잖아요. 내가 이혼을 했던 애가 있던 남자를 한 트럭을 만났던 나발이든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과거는 과거일 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귈 때 연락에 집착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마인드가 어떠냐면 메신저로 할 말을 다 해버리면 만나서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 일할 때는 일을 해야지. 하루 종일 핸드폰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연애를 하는데 연락이 카톡이 5분만 끊겨도 난리가 납니다. 무슨 일 있냐? 왜 연락을 안 하냐?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서운하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전에 막 2-3시간 전화하고 끊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는 이런 일을 안 해요. 이 짓을 안 해. 연락을 해도 아침에 일어났다. 안녕 굿모닝 하고 자기 전에 안녕 굿나잇 하고 만나기 전에 몇 시에 만날까? 요 정도. 아니면 진짜 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만 딱 간결하게 말하고 끝내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적인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옷을 되게 잘 입는 편이에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댄디한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입고 다닙니다.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게 호주, 뉴질랜드 남자들과 좀 대조적이죠.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서 좀 소심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내성적인 아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엔 이게 아마 날씨의 영향이 크지 않나 싶은데 이 네덜란드 날씨가 어떠냐? 비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중충해. 그래서 네덜란드 남자들 중에서는 집돌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순이다 하면은 네덜란드 남자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쉬는 날에 뭐 하냐? 집에서 게임하고 TV 보고 막 책 보고 요렇게 놀거든요. 혼자서 집에서 조용하게.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진지한 관계인지 아닌지 이거를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유럽에는 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서유럽, 북유럽도 다 똑같고 다 남유럽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는 안 돼. 왜냐? 이 사람들은 알아가는 시간이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썸을 탄다라고 하죠. 이 알아가는 시간 동안 모든 진도를 다 뺄 수가 있어요. 잠부터 자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얘랑 키스하고 데이트하고 거의 살다시피 해.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가는 단계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알아가는 단계란 무엇인가? 나랑도 알아가는 단계를 할 수 있고 다른 여자랑도 알아가는 단계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네덜란드 남자들이 결혼에 굉장히 신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 낳고 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애 낳고 나서도 그냥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을 잘 안 해줘. 그리고 네덜란드 여자들도 굉장히 독립적인 편이라서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고 어차피 얘가 아니라도 내가 내 아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이 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에 목을 매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독립적인 여자를 좋아한다 하면은 네덜란드 여자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여자들이 키가 커요. 평균 170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 큰 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덜란드 여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키가 이렇게 크냐? 이거는 또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키 작은 남자들이 도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자들이 키 큰 남자한테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가지고 키 작은 남자랑 결혼을 안 해준 거야. 키 큰 남자가 독식을 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아기가 태어나고 그 키 큰 남자들만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후손들이 점점 키가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북유럽 이쪽 보면은 대부분 키가 신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쿨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사친, 여사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질투를 안 해.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그래 나가서 놀아. 둘이 영화 보고 이렇게 해도 나가서 놀아 이런다니까. 그냥 직장 동료겠거니 아는 친구겠거니 하고 그냥 방목을 해버려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아. 그리고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깻잎 논쟁화 이런 거 있잖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클럽에 간다 그러면은 짝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여자가 클럽에 갔다 하면은 너 바람 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가 클럽에 갔어 여자친구가 있는데 감히 너 바람 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 쪽엔 안 그래. 네덜란드는 안 그래요. 클럽은 그냥
음악 들으면서 술 먹으면서 그냥 친구 사귀는 곳, 요 정도 스트레스 풀러 가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유부남들도, 애가 딸린 유부남들도 클럽에 가서 그냥 술 한잔 하면서 음악 들으러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와이프들이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아, 놀러 갔구나 친구랑, 요 정도로 받아들이지, 이 자식 바람 폈어, 요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이 문화 차이, 생각 차이 때문에 싸우는 커플이 꽤 많겠다. 특히 이 여사친 남사친 문제.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구속하는 국가가 잘 없어요. 중동을 제외하고 나서. 중동은 여자가 막 남자를 막 쥐잡듯이 막 잡아, 막 구속하고 막 그래, 집착하고 그래. 근데 걔는 이해가 되는 게, 남자들이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잖아. 막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을 펴. 그러니까 걔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서로 집착하고 구속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식으로 외국 서양 남자들한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Stop being possessive. It's too much. 그러니까 서양 남자들을 만날 때는 양떼들을 이렇게 방목하듯이 너는 너, 나는 나 마인드로 소유한다는 개념보다는 함께 동행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살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튤립 버블이 뭐냐면, 이 1930년대 네덜란드에 이 터키산 튤립이 들어오게 됩니다. 튤립 보면 어때요? 너무 이색적이고 아름답죠. 그러다 보니까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튤립을 예쁘게 틔워서 팔면은 연간 소득의 10배를 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너도 나도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심지어 튤립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어느 특정 시점을 정해서 이 특정 가격에 매매를 한다는, 이 계약을 사고 파는 선물 거래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품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 튤립의 뿌리 하나가 1억 6천만 원까지 호가하게 됩니다. 1억 6천만 원이요, 여러분. 웬만한 오피스텔 한 채 값이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이 튤립을 팔겠다는 사람들만 넘쳐나게 되죠. 공급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거품이 꺼지게 된 겁니다. 결국 튤립 버블은 다수의 파산자와 소수의 벼락부자만 남긴 채 끝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의 현상이랑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부동산에 미쳐 있었잖아. 그리고 20대, 30대에 영끌을 부추겼죠. 이제 튤립 값이 떨어졌던 것처럼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은행에 대출받은 돈이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대출금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거야.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줄도산 행렬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경제 위기까지 맞물려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정말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제 댓글에 가끔 보면은, 그래서 경제 위기는 언제 오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언제 오냐면요,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 그대만 모르는 거야. 당근마켓 같은 데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명품백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은 가장 먼저 처분하는 게 뭐예요? 사치품, 예술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대출을 너무 많이 땡기다 보니까 영끌을 했잖아요. 월급이 들어와도 이 대출금 갚는데 다 나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굶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집에 있는 사치품들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사는 거야. 매달 은행에 빚을 갚아야 되는 금융노예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자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도 모자란다. 카드 리볼빙을 하는 거죠. 돌려막기, 카드깡.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었죠.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50년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미디어에선 어때요? 항상 낙관적인 전망만 하죠. 금리 인상? 멈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금리 인상 계속될 겁니다. 미국 보세요. 경제가 너무 좋아. 맨날 미국 망한다 그러잖아. 미국이 왜 망해?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낮아요. 저렇게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전쟁이 끝날 때가 됐어 이제. 석유 가격 이제 내려갈 거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끝난다 해도 중국이랑 대만 전쟁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위기 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줄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데도 파산을 해가지고 민영화로 넘어갈 것 같고, 코레일 이런 데도 이제 민영화 시키면 어떻게 돼? 일본화 되는 거예요. 일본 어때요? 지하철 요금이 너무 비싸. 그리고 전기비도, 이게 전기세도 비싸가지고 사람들 잘 안 쓰잖아요. 전기 잘 안 써.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겨울에 전기장판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야. 추운데. 그리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 트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전기세가 너무 비싸질 거니까. 민영화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돼? 선진국 사람들처럼 생활해야 될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 어때요? 진짜 거지처럼 생활합니다. 우리 지금 선진국 막 유럽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근검 전략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너무 물가가 비싸고 진짜 살인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이제 초입기입니다. 아직 눈치를 못 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능한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으세요. 고가품 같은 것도 지금 다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을 들고 계시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조차 사람들이 안 살 거야. 그러니까 그 가격 떨어지겠지? 지금 파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빚을 갚는데 주력을 하세요. 지금도 막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부채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아니 뭐하러 거품 낀 튤립을 삽니까? 1억 6천 주고 튤립 한 송이를 삽니까? 미친 거지. 한 2, 3년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제 가격으로 돌아올 겁니다. 튤립 한 송이는 1,000원이 제값이죠. 제값 주고 사세요. 지금 막 집값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살 때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요즘 초등학교 입학생 있잖아요. 입학생 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6명. 출산율이 어때? 0.75. 인구는 주는데 집값은 남아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튤립이 남아 도니까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튤립의 가격이 뚝 떨어졌죠. 네, 그렇게 될 거예요. 핵심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반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